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후보님 유세 기조나 선거 전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다라고 오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어제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뒤 오늘 새벽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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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오늘 오전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철수와 윤석열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녹취 좀 전해드렸는데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결렬 통보를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의 뭐 협상 일지라고 할까요? 세세한 내역까지 공개를 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측에서는 내탁 공방, 좀 책임 소재 공방으로 좀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합의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네. 그 어제까지 시도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몰랐는데 그 계속 그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양 후보님께 윤석열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께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요일 날 제주 유세를 갔었는데 네. 그때 단일화 결렬 소식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유세 중에 그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여성분들, 할머니, 뭐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지금 여기서 유세하시지 말고 빨리 서울에 가서 안철수 데리고 오래요.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쌈해 와라, 뭐 거의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당시 그 국민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화답해 주신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반윤 텐트를 좀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격적인 단일화 선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통합 정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후보자 간에 그런 이제 교류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 단일화나 이제 이 계산적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과정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통합정부 그리고 통합정부를 통한 정치 교체를 추진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단일화한 그 두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 말고는 아무런 게 없어요.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가 정권 교체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은 더 나쁜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하고 찍으면 1년 후에 뭐 손을 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나쁜 이제 권력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죠. 네. 제가 통합정부 질문을 드린 게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통합정부란 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먼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 선언문에도 통합정부, 미래정부, 개혁정부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던데 결국 인수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단계부터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무슨 권력 나눠먹기, 뭐 야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또 내로남불이에요. 뭐냐면 어제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했다고 민주당이 엄청 선전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단어가 통합정부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랑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통합정부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 통합정부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 두 분이 하는 거는 그러면 권력 나눠먹기 야합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로남불,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우리가 내로남불, 거짓말하는 거, 말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대선의 트렌드는요. 정권 교체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에라도 말을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좀 완전히 다른데요. 첫 번째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면 합의나 네. 또 뒤에서 어떤 오갔던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부라는 것은 김동연 후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동연 후보가 안철수 후보처럼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왔던 게 아니거든요. 단일화 결렬됐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 찍으면 손가락 자른 거라 그러고 관료의 말은 이해할 정도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단일화 없다 하고 뭐 이렇게 철저하게 속여오다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극적 합의를 한 거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민을 속이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하고
재물 보고 결혼한 거다. 이혼이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이고 계산적이고 야합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무슨 이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오갔습니까? 아니면 통합정부가 김동연 후보 때문에 나왔습니까? 김동연 후보가 그런 거 없다, 단일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이런 내용이 좀 나갔어요. 어제 사회 분야 마지막 법정 토론회가 열렸는데 화제가 된 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넥타이 색깔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토론회가 끝나고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그 전부터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림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제도 계속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혹시라도 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전에 토론회 전에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그 공감대가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토론회장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넥타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입장은 이랬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단일화가 안 되기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국민의힘이 안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하는 이 상황에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이. 그러면 안철수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가 우리 그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거와 같이 국민을 속였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 부분도.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속인 게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 본인은 여론조사 경선을 끝까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만드는데 본인이 최대한 힘을 다 쏟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국민을 속인 게 아니고요. 국민의 그 마음과 열망에 그 순종한 거죠.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그동안 협상단에 이른바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됐다 이걸 확인을 해줬어요. 이번 만남 과정에서도 그 라인이 가동이 된 겁니까? 사실은 라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라인이 그 윤석열 후보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라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말하자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지금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확인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과 이태기 의원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결국에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장제원, 이태규 두 분이 만남을 성사시켰다라는 걸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이 장제원 의원을 말씀을 드린 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윤핵관 논란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사실 확인된 거죠. 그래서 아마 장제원 의원과 같은 이제 윤핵관에 의해서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제거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견과 정치 체력, 비전 또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정 이런 것을 갖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런 이 교감이나 이제 공통분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 명분은 외형적 명분은 정권 교체예요. 근데 정권 교체도 슬로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도 있고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하나의 국민들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권 교체 말고는 하나도 없고 정권 교체에 다 귀속이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비전이나 지향은 두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빈수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누가 사실은 윤핵관인지 그 범위는 뭔지 그건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냥 민주당이 그렇게 붙인 거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덜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태기 의원하고 계속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었다고 봐요. 적극적인 분에게 윤석열 후보도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수석님께서 이른바 윤핵관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후보가 대선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 추진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좀 제대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했다가 또 깨지고 네.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의 이 아주 그냥 지속적인 어떤 지향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건 종점이 아니고 제 표현입니다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최종 귀착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합당이라는 것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 분명히 이렇게 이 제기가 되고 오갔던 얘기이기 때문에 후보가 저런 표현을 또 오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합당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요. 그 단일화하는 것은 말릴 수는 없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주장, 선거라는 게 뭡니까? 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 주장, 자기 비전, 자기 정견,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소에는 지지해달라, 선거 때는 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해왔던 말을 지금 다 부정하고 이 내용적으로도 부정하고 과정도 부정하고 지금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정략적 그 목적 말고는 국민들을 속여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순풍이 아니고 역풍이 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역풍이 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단일화를 이제 안철수 후보랑 우리 이제 단일화 문제를 저는 처음부터 진짜 계속 얘기해왔던 사람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민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넘게는 57% 50%가 훨씬 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은 뭐냐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심하게 이 축제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단일화를 했을 때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압도적인 저는 표차로 이길 수 있다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단일화가 딱 되는 순간에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안에도요. 이재명 후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들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 투표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단일화로 인한 효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 지금 속였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정치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고집도 우리 국민의 열망 앞에는 사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셨다고 봐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본인의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박수 쳐주시고 그 압도적인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단일화의 경우가 사실 이제 DJ 비연합 그때 이제 90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이제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단일화는 어떻든 막판에 단일화를
정몽준 후보가 깼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단일화가 되겠죠. 그런데 92년도 그 당시면은 벌써 30년 전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세월이 엄청 흘렸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진화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인위적인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과거 회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무엇을 갖고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선은 서로 존재 자체를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무지한 사람으로 알고 관료들의 말도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나쁜 정권 교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속인 거고 자신의 주장을 뒤엎은 거고, 인식마저 자신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마저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이득 앞에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인위적이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계속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심상정 후보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는지 관련된 녹취를 연달아서 듣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반응을 들어봤고 결국 정리를 해보면 그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을 한다.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녹취를 좀 듣고 오시죠.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저 심상정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연정으로 바꾸는 정치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강화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교체하고 다당제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정의당 모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심상정 후보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좀 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앞서 민주당에서도 좀 추진을 하겠다. 의총에서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그때 또 아는 네. 거죠. 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면은요. 그 말한다고 뭐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말해놓고도 다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민주당은 저는 민주당 믿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이요. 과거에 그 저희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는데 패스트트랙 하면서 뭐냐면 공수처하고 선거법을 날치기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당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고 본인들도 자인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장밋빛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저 무슨 얘기 하실 거지만 사실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을 제가 그냥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여의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계속 내로남불하고 말바꾸기하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의 저 단일화 반응을 보면 속내를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다음에 단일화가 어떻게든지 안 돼야 본인들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속내가 다 들킨 겁니다, 사실. 네. 벌써 뭐 말씀 자체가 네. 뭐 정미경 최고께서 저렇게 약간 이제 오버하시고 이제 시쳇말로 좀 제 귀에는 좀 오만하게 들려요. 벌써 다 됐다 이런 걸로 들리고요. 그러니 뭐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뭐 정미경 최고보다는 더 오만하겠죠. 그래서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왜 거짓말했고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반박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하고 정말 국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잘못 탄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정권 교체는 안 된다는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국민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더 나쁜 정권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안철수 후보 마음도 그랬고 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비율을 지지율로 한 10% 이상을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비전, 이거는 인물 중심 선거고 전망적 선거잖아요. 평가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한테 그랬어요. 정말 국정 운영하기에는 너무도 속빈 강정이고 무지한 윤 후보하고 부족한 안철수 후보하고 만났으니 이건 더더 나쁜 정권을 탄생시켜서 나눠먹겠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말을 모든 국민의 그런 이제 바람으로 그렇게 벌써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문제거니와 지지율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 차이, 그다음에 늘 지적해오는 국가 운영, 국정 운영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또 확인돼 온 거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메꾸지 못하고 그냥 정권 교체 하나로 의지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권 교체 비율이 엄청 높았는데도 하여튼 박근혜 정부로 재창출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 말기에 국민들의 정권 교체 지수가 엄청 높았고 그 김대중 정부의 지지율도 엄청 안 좋았죠. 그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재창출을 했던 이 두 번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오만에 빠지지 말고 잘 좀 헤아려야 그게 정말 국민의 바람이나 또 민심을 헤아리는 정당으로서 후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든지 대변하려고 제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뭐 국민을 속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그 자체로 저는 오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론조사상으로 5%, 6%, 뭐 7% 어떤 때는 사실 10% 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 뒤에 그 지지하시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그러면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또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오만이다. 저는 그거야말로 오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그 두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 의미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첨예하게 보여주셨는데 실제 여론의 흐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3일부터 새로 조사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선거법상. 하지만 금지 기간 이전인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는 인용해서 보도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최신 그 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먼저 중앙일보 조사 결과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조사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 대결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47.4%, 이재명 후보가 41.5%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역시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조사한 결과인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45.9%, 이재명 후보는 45%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일단 뭐 조사 그 의뢰자 그리고 조사 방법, 조사 기간 그리고 표본 오차 등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좀 전에 나온 이제 조사 결과는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난주 조사 결과보다 한 7, 8% 이제 역전이 된 그런 이제 결과고요. 또 NBS 이제 이 합동조사 거기서 또 아주 그냥 초접전으로 거기는 동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단일화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가 이제 변수가 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역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여러 조사 결과 사자 대결 구도, 다자 대결 구도를 했을 때 두 후보의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지지율하고 동일하거나 혹은 단일화 됐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전히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남은 기간을 보낼 경우에는 그것이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조사상의 내용과 또 변화된 국민들의 인식 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치 환경 등을 종합해서 제가 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오만해지거나 다른 비전이나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역풍불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단일화 결렬된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일화를 굉장히 열망하셨던 분들이 이제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실망을 하니까 이거 선거 어떤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한테 또 일부는 더 결집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맨 초창기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일화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던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굉장히 압도적으로 사실 이겼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는 그 처음 초반에 했던 그 단일화를 열망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아마 그 본투표에서 발현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압도적인 그 승리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앞서 전해드린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이 여론조사 결과는
3월 2일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가 진행된 거고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은 3월 1일과 3월 2일에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새벽 그러니까 3일 새벽쯤에 지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라서 이 여론조사 앞서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판세 분석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우선 이제 발표는 못하지만 이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조사상으로 이제 단일화 오늘 선언한 이제 단일화 오늘부터 새로 조사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영이 된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저는 첫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여백이 있다라고 평가되온 거, 또 이제 샤이 이재명이 있다라고 평가되온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야권 지지층을 퍼펙트하게 이렇게 결집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여권 후보죠. 여권 지지자죠.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재명 후보가 다 못한 결집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시 초박빙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권의 지지층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 박스권에 있었다. 최근은 조금 흐름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박스권에 여태까지 그 초반전에 그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얻었던 41%에서 한 4%에서 5%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를 경선 때 지지했던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4, 5%의 그분들이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서 그 윤석열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가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접전하는 상황은 깨졌고 이제 압도적으로 그 정권 교체의 열망, 그 50%가 넘는 그분들이 그 투표장에 다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격적으로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 알려졌고 그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조사 같은 경우 물론 각 캠프에서 조사는 하시긴 하겠지만 새로 그 내용을 일반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날 개표할 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어제 토론회 관련된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 또 두 양강 후보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늘 토론마다 나오는 건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내내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했죠. 그런데 사실 사람의 이제 태도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 생각,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이 대통령 선거 후에도 특검을 하고 대통령 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사퇴하고 책임지자 했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토론회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따로 밝히죠. 특검은 하자는 것이었는데 근데 계속 수사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재명 후보는 특검할 거냐고 묻는데 수사와 특검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그런 윤석열 후보의 좀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러지 그랬죠. 특검하자 그러면 되고 대통령 되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하고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로 계속 얘기한 거는 이 윤석열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 날 이랬잖아요. 공수처에 이 수사권,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비리 수사할 수 있는 걸 검찰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검찰에 다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줘서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순간적으로 특검하자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특검합니까? 5번을 물었는데 수사해야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찰개혁을 한 요 현재 시점 이것을 다시 과거로 돌리고 검찰에 의해서 이건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뭐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부인을 안 했어요. 저희 같으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경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워낙 능력이 경쟁력이 뛰어나서 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어제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몇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특검을 5번이나 답변을 안 하고 수사를 한 이유는 첫 번째가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 그래서 검찰에 하겠다. 검찰은 어떻게? 본인이 너무 잘 알죠. 총장 출신이고. 그래서 한동훈과 같은 자기 검찰 식구들로 하여금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5번이나 수사로 그냥 대치를 해버렸죠. 당연히 또 문제 있다고 확인되면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겠느냐 얘기는 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특검 얘기했을 때요. 네. 진짜 이분 지금 또 장난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작년 9월부터 얼마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고 그랬습니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특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했어요. 뭐 말로만 맨날 특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안 한다 그러고 우리는 한다 그러고 우리가 다 제출했는데도 본인들이 민주당이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민주당이 지금 뭐예요? 다수당이에요. 그다음 180석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도 날치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반대하면 본인들이 날치기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하라. 그래서 그건 다 포함해서 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맨날 특검하라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야지. 왜 윤석열 후보한테 특검에 동의하냐 이런 걸 왜 묻습니까? 민주당을 설득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지겨우세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딱 들으실 때 이재명 후보 또 장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직하게 하고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재형 수석이 궁금해했던 지점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특검을 하자고 예전부터 그랬죠. 얘기를 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부터요. 네. 이 특검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안 해왔어요. 그러면 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물으면 안 돼요. 민주당에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석님께서는 어제 그 토론회에서 계속 몇 차례 특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은 이미 우리는 특검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는 또 거짓말에 장난하는구나 물어보는 이렇게, 거에 네, 정치적인 물어보는 의도가 거에 있다. 기분 네.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뭐 몇 달째 그렇게 특검하자고 주장해왔는데 해왔다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걸 모욕감을 느낀다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도 특검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인데 본인이 주장해오고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건데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고 책임지자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납득할 수 있죠.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특검하자고 자꾸 그러면 마치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사하자 그랬죠. 특검 못하겠다도 특검이나 아니고 똑같은 대답을 얘기죠,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줄곧 국민의힘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특검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수사하겠다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사해야죠. 그거는 특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특검하겠다 그러면 주장해왔던 사람이 특검하자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통박하면 돼요. 지금 정미경 최고님 말씀처럼. 그리고요. 특검을 민주당이 안 했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주장해가지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때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법 통과시키면서요.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렬된 것이죠. 네.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는요. 아마 내가 윤석열 후보 머리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거는. 네. 특검하긴 수사하겠다. 네. 지금 아니, 수석께서 특검은 말씀해 주시죠. 보세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마치 국민의힘이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작전을 여태까지 써온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을 피해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저는 봐요. 아니 지금 마지막 토론회장에서 또 특검에 동의. 아니 언제 우리 동의 받았습니까? 언제 윤석열 후보 동의 받아가지고 고발 사주 이런 거 했습니까? 언제 우리 국민의힘 동의 받아가지고 예산안 처리했습니까? 이제는 솔직해지셔야죠.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마음대로 해놓고 특검도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왜 동의 받습니까? 제가 참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제는 솔직해져야지. 이제 그런 식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동의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우리는 특검을 예전부터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TV 토론회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거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니 토론에서 모욕감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국민들한테 특검 우리가 하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통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모욕감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수사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토론회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왜 대통령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감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시킨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유사 이래로 그렇게 환수한 적이 어디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게 무슨 환수예요? 그거는 자기 알겠습니다. 측근들한테 8천억이 넘는 돈을 갖다 한번 줬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네. 다른 사례가 있나?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시간이 정말 다 돼서 앞서 제가 정리한 정도로 대장동 토론 관련되는 발언의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좀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신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원팀이 되어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수위 구성부터 함께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실용 정책을 중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야권 단일화 합의에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강병원 수석 대변인은 SNS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22일 울산 유세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고 1년만 지나면 그 사람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하며 안 후보는 단군 이래 최악의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개일 뿐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이 오늘을 살기 위해 원칙을 버리면 내일의 국민을 버리게 된다는 걸 오랫동안 봐왔다며 이로써 안 후보가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과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6월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청와대에 남아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늘 자신의 SNS에 지공무사라는 글귀를 올린 뒤 공적인 목적에 이르는데 사적인 이익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박 수석과 함께 이철희 정무수석의 서울시장 출마와 박경미 대변인의 서울시 교육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퇴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수년됐습니다. 김 총리는 어젯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검진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석방 이후 추가 범행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조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폭행했던 조 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나자 곧바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제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경찰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책은 스토킹 가해자가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반드시 피해자 안전조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전담 순찰반을 배치해 112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겐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거나 출퇴근길 동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겐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의 안전을 또다시 위협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뒤 사후에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9배 넘게 증가했지만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스토킹이 중범죄란 인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제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먼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삭제됩니다. 앞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에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용적률 등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변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김종규 기자,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바꾸겠다 이런 것 같은데 기존의 용도지역 제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주로 주상공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문제는 업무와 여가, 주거 등으로 복합화하는 도시공간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업무, 상업 등 지역 구분을 없애고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해 유연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울러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보행 일상권이라는 공간 개념도 도입합니다. 또 서울 시내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휴전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 거세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러시아군의 공세가 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미 국방부가 어제 전황 브리핑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매우 맹렬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를 보면서 도시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이우 이 수도인데요. 인구 한 280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키이우 이제 인근 마을인데요. 여기에 러시아군 탱크 잔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탱크가 저렇게 많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군의 피해가 인명 피해도 그렇고 장비 피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키이우 장악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 국방부의 평가는 현재 외곽에 지금 러시아군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식량과 연료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면은 완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키이우를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도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르손인데요. 헤르손은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곳은 개전 초기에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고 지금 이제 장악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입을 해서 주요 거점들을 장악을 했고 지금은 시의회나 거리까지 진입을 했다고 헤르손 시장이 발표했으니까요. 이곳은 장악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르키우는 어제 공수부대가 이제 헬기로 진입을 했고요. 시가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곳 이제 주목해야 될 곳이 자포리자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전 원자로가 15기인데 6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장악했다라고 IAEA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막으려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키이우가 이제 결국은 핵심인데 일선에서는 러시아군들은 전투 의지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군 이 병사가 민간인들이 있는데 공격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항명하는 음성 파일을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러나 어쨌건 지도부에서는 이런 일선의 상황과 관계없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폭력적으로 전투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러시아군이 지금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민들한테 지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좀 전 말씀드린 이제 헤르손이 크림반도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남부 지역이고요. 그 자포리자 원전 그 주변을 지금 러시아군이 많이 진입했다는 곳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곳이고 마리우폴은 측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수도 키이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르키우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외신 보도에서 체르노빌 원전의 통제권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추가로 지금 그 통제권을 확보를 한 겁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 체르노빌은 키이우에서 더 벨라루스 국경에서 바로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러시아군이 처음에 국경 내려오자마자니까 거긴 장악했고 자포리자 원전 저희가 큰 곳인데 여기도 지금 그 러시아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의 얘기는 이게 나치 독일이 썼었던 전술이다. 주민들을 일부러 주택가 공습해서 주민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런 그 모습이 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7,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아니다. 500명 정도 사망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2,870명 사망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약간의 서로의 이제 선전전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특히 민간인 거주 시설에까지 공격이 감행되면서 민간인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이제 모습이 그 피난 가 있는 어린이 또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 뭐 치료받다가 숨진 어린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세계인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진들인데요. 특히 그 어린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이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이런 어린이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는 물자도 떨어지고 약품도 떨어지고 혈액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당장 이제 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어린이가 지금까지 13명 숨졌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민간인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2,000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어제는 1,000명, 오늘은 2,000명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목숨을 잃은 그것은 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사망, 희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저항이 밑바탕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현지 국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그 인상 깊은 어제 오늘 사진 중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화염병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이제 곳곳에서 이런 화염병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이제 키이우 인근에서는 특히 우리 YTN 취재팀이 지금 현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이 취재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이우는 아침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뭐 전시 상황의 그 공포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가정에는 물이나 전기, 가스는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인터넷도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가 유류 시설 폭격했기 때문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가고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이제 그 상황들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고 뭐 빵이라든가 햄이라든가 고기 이런 그 물자들 식량들이 동인하고 있고 거리의 신호등은 전부 정상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황색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멸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워낙 이런 전쟁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방공호 같은 것이 집에도 그렇고 뭐 호텔에도 그렇고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서로를 보면서 결사항전 의지 서로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지 취재팀이 취재한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So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3,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We are now fighting not only for Ukraine, we are fighting for whole civilization world, for life, for peace, for the trust.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ну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루하루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되려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오늘 2차 휴전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벨라루스 이것도 이제 벨라루스에서 열리는데 러시아랑 아주 가까운 국가입니다. 국경지대에는 벨라베슈 숲이라는 이 숲에서 이제 열리는데 여기가 옛날 소련 지도부에 별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7시간 시차거든요. 그러니까 6시쯤 되는 거죠. 아침 6시니까 아마 뭐 3시간이나 4시간 이르면 뒤에 협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느냐. 러시아가 지금 1차 때 요구했던 항복해라 무조건 무장해제해라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이제 제안이고 어떤 절충안 중립국화라든가 또는 뭐 동부 지역 돈바스 이쪽을 인정하는 이쪽에서 이제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냐가 관심인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변수랄까요? 주목할 만한 대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위프트 제재. 이게 이제 경제 제재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효되는 게 12일부터입니다. 12일. 그때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돈줄이 꽉 막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남은 날짜가 9일이라는 얘기죠. 이 서방이 이 날짜를 12일로 정한 것에는 아마 이런 협상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내놔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요. 나토와의 군사 충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나토하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으냐?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위협인 것이죠. 실제로 어제 러시아 전투기 4대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스웨덴은 바로 어제 83년간의 중립 상태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에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고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동훈련이 있었던 직후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대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할까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미국이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데 러시아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고 뭔가 우발적인 행동이 있으면 이건 공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BM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러시아에도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협상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1% 넘게 오르면서 2,74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원활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약 한 달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달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예정되는 등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20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안권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11년 만에 110달러 선마저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공급망의 차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름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는 오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9.1도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온화한 서풍과 함께 미세먼지가 유입돼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과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5도, 광주는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북부에 강풍과 함께 봄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날씨가 개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